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옷이 똑같다 하여 같은 날은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방금 전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그냥 또 이거 찍고 있습니다. 약간 좀 중독되는 것 같아, 여기. 나 큰일 났네, 진짜. 자, 오늘도 철학을 배워봅시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처음 올리는 건데 이게 왜 두 번째 시간이냐? 저번에 게 왜 2강이냐? 첫 번째 게 옛날에 한번 올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말했었던 그 배신의 현장, 그 공덕에서 이제 녹음만 한 걸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재생 목록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나름 또 녹음기도 좀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고 그 부분은 이제 새로 이제 또 찍어볼까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소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했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냥 교양 그 정도 수준만 내서 그냥 그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요거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사회 내에서 또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삶 내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런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이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거 뭐 모른다라고 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봐봐요. 이렇게 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제일 쓸모없는 안 해도 되는 애들부터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굳이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문과는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과를 가야 돼요. 뭐 취직하고 살려면은 그쪽으로 이과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또 말이 또 쓸데없이 간다. 자, 아무튼 자, 여러 것들을 배움에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쓸데없는 어려운 거 왜 배우냐고. 더 쓸모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철학자들의 이 학문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현실 세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고, 그 작동을 한 게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뭐 아무튼 뭐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좀 웬만하면은 최대한 좀 실천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무 사변 논리로 빠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너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너무 사변 논리로 빠지게 되면요, 어렵기만 진짜 더럽게 어렵고 하다 보면요 현타가 좀 심하게 와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기가 되게 쉽다고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어느 한 학문을 배우는데 너무 과거의 사건에만 함몰돼 버리게 되면 또 의미가 없어. 나는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맨날 과거만 볼 거예요, 이게. 과거라고 하는 걸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어느 한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과거가 무조건 현재에 무조건 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다가 접목시킬 때도 어느 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같은 걸 갖다가 특정한 관점으로 이제 어 좀 너무 좁게 해서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철학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 그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관점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 그게 진짜 쓸모 있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 당연한 게 의외로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사변 논리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지금 쓰고 있는 미술책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 철학의 쓸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각각 철학자들의 철학적 맥락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책으로 써서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 아무튼 그럼 우리가 저번 주가 아니지 어제였는데 소시리를 봤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소시리 같은 경우는 정말 딱 학문적 내용만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꾼 무엇이냐? 이 소시리 언어학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것을 볼 것인데 이제 그것만 보기에는 좀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앞선 시대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볼 건 무엇이냐? 구조주의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를 볼 것인데 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전제가 되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자, 주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주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참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이 되죠. 약간 좀 북한 느낌 나기도 하고 그죠. 뭐 무슨 뭐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라는 사람의 어떤 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는 자 이제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이제 점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요 질문이야말로 이제 인간의 어떤 주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난 누구인가? 그리고 잠깐 중지해 놓고 한 10분 정도 생각해 봅시다. 자, 했다 치고 모르겠죠, 솔직히. 뭐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뭐 알 수 없죠.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또는 뭐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죠. 여러분도 어느 한순간에 저 질문을 최초로 가지게 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순간이 개인적인 어떤 주체관을 형성하는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질문을 언제 맨 처음 가지게 되었냐면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때 저 질문을 맨 처음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지? 왜 태어났지? 내 존재 이유가 뭐지? 막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다가 보통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끝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그게 이제 인생의 이제 비극이 돼버린 거죠. 자,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질문을 가지게 되었었고 여전히 뭐 답은 알 수 없죠.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저거는 뭐 죽을 때까지 고민만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은 일생을 놓고 어떻게 된다? 좀 반복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게 되죠. 그럼 왜 저것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느냐? 사실 매 순간마다 저것이 무엇인가라고 답을 할 수 없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방금 전에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난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답을 딱 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난 누구의 아빠, 너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 누구의 아들, 딸 이렇게만 말한다 하더라도 의외로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좀 쉽게 나오는 그런 순간은 좀 삶이 약간 좀 안정되어 있다거나 어느 순간 약간의 좀 편함을 느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답이 의외로 쉽게 탁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쭉 가지 못하고 또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 나 좀 됐어 라고 하는 싶은 그 순간 주체가 확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다시 또 씨, 난 누구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냐면은 주체를 끊임없이 재형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어제 이제 골목 식당 보니까 뭐 한 분이 나오는데 되게 과거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던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맨 처음부터 자기가 뭐 망할 줄 알았겠어요. 맨 처음에 망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막 꿈도 있었을 테고 잘 되길 바랬을 테고 그때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순간에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생각하는 나. 내가 바라는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쭉 가보니까 이런 빌어먹을 망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다시금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나와 이때의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주체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고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체의 재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은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재형성되고 바뀌고 어제의 나와 오늘 나는 바뀌고 너무 불안정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언가 좀 고정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게 되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좀 안정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거를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순간을 보통 결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했었죠.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하니까. 자, 아무튼 과거에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좀 안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한 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뭐 부인, 누구의 뭐 남편, 이러한 지점을 하나 딱 가지게 되고 자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 빼박이다. 왜냐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는 그냥 이혼하면 그냥 진짜 완전 끝이에요. 왜 부부의 세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연이 이어지는 걸까? 헤어진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오는데 딱 그 말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냥 헤어지면 진짜 딱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걔 때문에 계속해서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누구의 아빠 엄마가 돼버렸으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호칭에서 이제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자, 바로 그러한 지점 말이에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뭐,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죄악시 되는 그러한 지점 말이에요. 그러한 지점을 하나 딱 잡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라는 사람의 주체관이 어떻게 된다? 고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지점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혼, 뭐 자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난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마 누구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넓은 범주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류라고 하는 범주로 바라봤을 때 엄마 아빠 말고 좀 다른 부분에서 나의 어떤 주체관을 좀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게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자, 뭘까? 의외로 쉬워요. 뭘 것 같아요, 그게? 뭐긴요. 신이지. 음.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멋지죠. 왜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 부분은 좀 신을 믿는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는데, 그냥 그러느냐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저는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금 하는 건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관점으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좀 신을 좀 신실하신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냥.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왜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가? 왜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의지하기 시작했는가? 의외로 답을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흔들리는 주체관을 갖다가 고정할 수 있는 한 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보는 성경이 여기 있어요. 저는 요거 봐요. 신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옆에 끼고 살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의외로. 그래서 저는 성서공회에서 나온 거 보고 있고 글자를 큰 거를 봅니다. 성경책은 글자가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좀 더 큰 거를 좋아하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뭐 신이 이것저것 막 만드는 것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뭐 태초에 막 천지를 만들고 뭐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들고 대지의 생명을 싹 트게 하고 큰 빛으로 막 낫을 다스리게 하고 막 오만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에 뭐 짐승을 만들고 다음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인간이 모든 것들을 이제 먹게 만들고 자 이러한 신의 창조 과정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신은 개념 짓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은 개념 짓는 자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신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저는 신한테 되게 불만이 많아. 이왕 만들어주는 거 머리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주고 눈 좀 조금만 더 크게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은 아 좋지 않았을까? 아 되게 아쉽네. 하지만 어쩌겠어요. 신이 나를 이렇게 창조한 거를 그냥 팔자려냐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를 창조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뭔가 의미가 있겠지. 난 알 수 없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은 개념 짓는 자예요. 모든 것을. 신이 너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개념화시키는 그 순간 나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코끼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그죠? 근데 코끼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왜 내 코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신이 코끼리를 창조할 때 코를 길게 개념을 지었으니까. 그러면은 코끼리는 그냥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신을 놓고 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세 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심에 뭐가 있다? 신이 있고 그 이외에 많은 동물, 식물들을 어떻게 한다? 창조하는 거죠. 그게 보고 이제 개념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신이 있게 되죠. 인간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 꽤 괜찮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그 영화 봤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은 보고 오시고. 밀양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밀양으로 이사를 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좀 부자인 것처럼.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사랑했는데 어쩌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남편 고향인 밀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약간 좀 비련의 어떤 여주인공으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짓거리를 하다가 그만 이제 어떤 놈한테 아들이나 납치당하게 되고, 돈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돈 내놔라 하다가 아들내미가 죽게 되죠. 자,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돈도 없었고 남편이 나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붙어먹다가 죽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모든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배신을 당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죽어버렸지. 답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가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린 그 상황에서 자기 삶의 중심을 잡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 것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 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답 없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사람을 믿게 되면은 굉장히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불행밖에 없는 내 인생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신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때요?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신에게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신이 나를 창조할 때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쓸모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게 되면요, 나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중심적 사고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게 이제 신이 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주체가는 철저하게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난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면 그렇게 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죠. 제 주변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대부분 다 좀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그 고통을 좀 극복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나쁩니까? 저는 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죠. 안 믿는다라고 해도 좀 애매하네. 또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잘 나가지 않아요. 옛날에 그래도 말이 좀 그렇다. 자, 아무튼 한번 싸웠어요, 교회에서 한번. 그래서 그래, 고등학교 때.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신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변화합니다. 언제 바뀔 것 같아요? 데카르트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가 뭔 말을 했는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카르트가 한 말은 이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적어봅시다. 자,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가 뭐야? 나. 여기 주어죠. 색깔이 많아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자, 요게 뭡니까? 요게 주어죠. 자, 우리가 한국어를 볼 때도 영어 보듯이 보세요. 왜 영어 공부할 때 보면은 주어 찾고 다음 수어 찾고 하잖아요. 동사 찾고 똑같이 한번 해봐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수어가 존재한다잖아요. 중간은 빼고 생각해보라는 거지. 자, 딱 빼고 생각해봐요. 나는 뭐 한대요? 존재한대요. 여러분은 뭐 한다고? 존재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존재라고 하는 말을 내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to be라고 바꿀 수 있어요. 뭔 뜻이야?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있나 없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옛날 중세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존재한대요. 무엇에 의해서? 이분에 의해서. 여분에 의해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중세적 사고방식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이제 데카르트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존재한대요. 뭐 할 때? 생각할 때.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맨날마다 바뀌어요? 하루에 100분도 넘게 바뀌는 게 저거예요. 나만 해도 그래요. 어느 날은 내가 어때요? 되게 멋있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정도 뭐 정말 괜찮지 않아? 어느 날은 어때요? 나 같은 쓰레기가 어딨나? 난 정말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난 정말 존재할 이유도 없는 새끼야.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나 정도 뭐 괜찮지. 나 정도 뭐 정말 괜찮은 인생이야. 그래, 열심히 살아봐야지. 또 내일 되면요, 비란막을 이러고 앉아 있는 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나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좀 이상한 놈 같잖아.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여하가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모습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한 번 더 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대요. 나는 존재한다. 뭐 할 때? 생각할 때. 이 문장 안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성찰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자, 두 개를 봐야 돼요. 성찰이 있고 방법 서설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보고 싶으면은 이것도 보시면 돼요. 정념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총 데카르트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보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물론 그 성찰을 보면요, 나중에 사실 또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첫 파트에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나를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약간 좀 본인이 약간 좀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지를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부터 분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악마가 한 마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그냥 사고 실험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요거 있잖아요. 자, 요거 두 개 보이죠?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건 무슨 색깔로 보여요? 검은색으로 보이지? 무슨 색깔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지? 자, 이게 빨간색으로 안 보이는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보는 거나 내 눈이 보는 거나 똑같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지전능한 악마가 속이는 거야. 이거 사실은 파란색이야. 근데 빨간색으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걔는 전지전능하니까.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믿을 수 있을까? 못 믿겠다는 거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의심스럽다. 이것도 개념어예요. 자, 확실하게 빨간색 확실한 게 아니라 의심스럽다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제껴. 두 번째, 여러분 여기 펜 두 개가 보이죠? 여기에 펜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근거로 믿습니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지전능한 악마가 사실은 없는데 있다라고 나를 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버리게 되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의심스럽죠. 여러분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악마니까. 사실은 없는데 있다라고 속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생각이 이제 오늘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이제 통속의 뇌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뇌만 어떻게 살렸어? 통 안에다가 이제 딱 넣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기 자극을 똑똑똑 줘가지고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이 약간 착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영화로 만든 게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대단한 영화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그러니까 통속에 있는 뇌는 자기가 막 살아 움직이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현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지전능한 악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속이게 되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데 딱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의심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의심스러운데 확실한 진리의 토대를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게 이건 거예요. 다 의심스러운 세상에서 딱 하나 진리인 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의심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시 복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실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신을 증명하게 돼요. 이 부분은 제끼자는 거지. 요거만 보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 문장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문장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이 문장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엔 누가 들어간다?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나의 생각이 되겠죠. 알겠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형성된다고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근거 지우는 단어는 누구다? 나인 거예요. 이 세계는 나의 세계가 되겠죠. 나의 세계에 누구를 끼워줄지 말지,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말지의 근거는 다 누구다? 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투명성을 가지는 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리가 없다. 이제 보자. 자, 자기 투명성. 이건 뭐냐면은 나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사유와 인식을 방해할 수 없다. 그걸 보고 자기 투명성.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는 뭘 가진다? 독립성을 가지게 되죠. 신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러한 나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돼요? 내가 되죠. 그러면 내 인생 망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인 거예요. 모든 건 내 책임이고 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개념 짓는 자는 누구다? 신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너는 별로야. 난 너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했을 때 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서양의 어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요 이게? 난 재밌거든. 여러분도 재밌는지 잘 모르겠네. 댓글 달아요. 재밌는가 안 재밌는가. 댓글 아무도 안 달리면 나 재미없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인간 중심적 주체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있는 생각이에요. 데카르트의 생각이. 근데 중요한 생각이죠. 왜겠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중심이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요. 여기에는 인종, 신분, 뭐 자본 어떤 것도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너와 나는 각각 개인으로서 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등한 주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신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신이 더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는 요 생각에 따르면은 모든 주체는 동등하게 돼요. 뭐 남자 여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동등하게 나의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내 세계의 중심에는 나만 있는 거니까. 내가 뭘 좋아할지, 누구와 친해질지, 누구와 뭐 가족 관계를 맺을지 다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뭐가 된다? 신과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서게 되니,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 주체라고 얘기하게 돼요. 오케이, 좋아.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스스로 초월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지. 누구 같은 신과 맞먹는 자리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대로 흘러갔으면 아마 좋았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게 시작되거든요. 바로 요 지점에서, 자, 바로 요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근대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전은 중세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르네상스도 그냥 중세 아니라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는 데카르트 때문인 거예요. 데카르트가 나오기 전은 다 중세예요. 그냥 아무리 뭐 과거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뭐 다시 그리스의 정신을 뭐 부활하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근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근대화가 막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이 발전되게 되죠. 어, 이러한 관념 하에서 나오게 되는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유토피아는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법관이에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 말에서 나오는 좀 사소한 오류들은 그냥 좀 난 넘겨요. 나도 좀 기억이 의지하는 거라서 좀 사소한 건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음, 사실 인간이 어떤 유토피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는 어떤 이상향에 대한 생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천국도 있고, 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유토피아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천국은 주어진 거예요. 신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왜 굳이 죽고 나서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위에 천국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뭔데요? 뭐 대단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배 안 고프고 먹을 거 많고 병 안 걸리고 천수를 누리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천국인가? 뭐 다 밥 많이 먹고 있고, 뭐 집집마다 에어컨 다 있고, 뭐 차도 다 있고, 그리고 병 안 걸리고, 뭐 맞네 천국. 그럼 뭐 여러분이 이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자,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책인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근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똥땅 개발하고 발전하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으쌰 산업혁명도 하고 으쌰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알아요? 양차 대전,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근대화 결과가 뭐야? 이따구로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인 거예요, 이게. 아니, 인간의 이성을 믿고,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믿고 나는 이 자리 위에 천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근대화라고 하는 걸 했는데 결국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쟁밖에 더 있었냐고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다시 또 고민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따구로 만들었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어, 뭐 변질시켰는가? 인간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데카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근대성을 비판할 때는 항상 데카르트부터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얘부터 까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다르지 않는가라고 보게 되고 제가 그 미야자키 하야오 이야기할 때 도구적 이성론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것 또한 그 관점 하에서 요 틀을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라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중심에 누가 섰어? 내가 섰어요. 자, 사람은 자기 투명성을 가지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책임 아래에서 나의 계획 아래에서 내 의지 아래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좋아할 것 같냐고요.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한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거는. 현재의 자신은 분명히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이 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돈 벌지 그랬어? 니가 그다 니 잘못이지 뭐 때문에 그래? 심지어 그 프랑스 대혁명에 보면요 이런 순간도 나와요. 그 48년 혁명이 터지게 맞나? 맞아 48년 혁명. 1848년에 48년 혁명이 터졌을 당시에 그런 비슷한 논리가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 그 레미제라블 보면은 딱 요쯤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것도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은요, 그러니까 1789년에 한번 터지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나폴레옹 때문에 제국으로 넘어가고, 나폴레옹 망하고 나서 부르봉 왕정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좀 큰 혁명이 터지는 게 1830년 7월 혁명이 터지게 되고요.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다시 왕들이 당시에 부르봉 왕정, 복고 왕정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게 돼요. 특히 그 왕권 신수설을 다시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결정타였죠.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의미가 좀 깊어요. 지금 말할 건 아니고 좀 제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왕을 세우게 되는데 걔가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한 18년쯤 해먹다가 다시 또 1848년에 그 4월 혁명이라고 하는 게 터지면서 다시 또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타가 이거였어요. 선거권을 주지 않았는데 선거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줬냐면은 재산 여부로 줘버린 거예요. 돈 많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돈을 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건 네 책임이지. 네가 열심히 안 했잖아. 어, 봐. 이 안에서 네 책임인 거야. 너는 네가 투명성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독립된 존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 그런 비슷한 현상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특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우려고 하게 되죠. 모든 게 다 네 책임이야라고 해버리게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모든 건 내 책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만약에 퍼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서 진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사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쟤네들 때문에 나간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걸 정말 잘한 애가 낫지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나를 지우고 중심에다가 뭘 두냐면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되죠. 나는 위대한 국가의 일원이야.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는 초라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나는 위대한 민족의 일원이야. 그러면은 초라한 나는 사라지게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선진국에서는 이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 가면 이거 많이 볼 수 있죠. 우린 위대한 한족의 일부래요. 지하라고 앉아있네.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초라한 나는 사라지고 위대한 나만 남으니까요. 그리고 네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단체가 생겼잖아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데 그 비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국가나 민족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책임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엄청난 학살들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러한 틀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이것도 막 이것만 정답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의 관점인 거니까. 자, 이러한 식의 이제 문제가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 주체관에 대한 뭐가 들어간다?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비판에 서 있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큰 것이 이제 뭐다? 요게 되는 거죠. 너무 길어지나? 얼마 찍은 거야, 이거 도대체? 아무튼 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먼저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만하는 게 낫겠네요. 자,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자, 아무튼 알겠죠? 이 절대 주체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하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실존주의는요 설 다리가 없게 되게 되죠. 그럼 이 구도주의는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또 긴데 요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너무 길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 상황 아래에서 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학자들을 볼 건데 그 안에 정신 분석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